여기선 70년을 이렇게 해왔다고요? 그래서 망한 거죠. 3대째 이어진 70년 전통의 아이다호 대표 농장이 6개월 만에 항복했습니다. 70년 전통을 고집하던 장인이 한국 사위에게 농장 지분 절반을 내줬습니다. 100년 만의 폭염 속에서도 단 한 포기의 옥수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줌의 흙과 낡은 센서로 시작한 한국인의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전통이 무릎 꿇고 기술이 겸손해진 그 6개월의 놀라운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준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아이다호의 공기를 처음 마셨을 때 고향 충청남도 당진의 옥수수밭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알던 농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평원, 지평선까지 뻗은 도로, 그리고 한국 농장의 10배, 20배는 되는 거대한 농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에밀리가 운전하는 차는 2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옥수수밭, 감자밭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지만 조금 고집이 세다는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농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매끄러운 농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1952년부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뜻이군요. 차가 자갈길을 따라 들어가자 멀리서 한 남자가 트랙터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는 체격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에밀리가 차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안았지만 장인어른의 시선은 계속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굳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는 순간 느껴진 악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평생 지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했고 한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들었다며 물었습니다. 저는 초당 옥수수를 재배했다고 답했어요. 당도가 높은 옥수수 품종이라고 설명했지만 장인어른은 짧게 흠하고는 농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농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옥수수밭만 수십 헥타르, 저 멀리 감자밭과 밀밭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옛날 방식 그대로였어요. 물 주는 시설은 오래된 회전식이었고 흙 상태는 손과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측정 장비도 자동 시스템도 보이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농장으로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농사 장비들이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긴장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식탁 한쪽 끝에, 에밀리는 중간에, 저는 반대편 끝에 앉았어요. 장인어른은 여긴 고기가 기본이라며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을 때 에밀리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말이 없다며 미안해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농장의 윤곽이 보였어요. 이곳에서 제 경험이 통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그리고 장인어른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공해야 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농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장인어른은 이미 밭에 나가 계셨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줄기 하나하나를 만지며 상태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계속 옥수수를 살폈습니다. 저도 옆에서 옥수수 상태를 확인했어요. 잎의 색깔, 줄기의 굵기, 흙의 습도까지.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체크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모습을 흘끔 보더니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농업용 측정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흙수분 측정기, 온도 센서, 그리고 작은 분석 도구들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흙수분 측정기를 꺼내 땅에 꽂았어요. 몇 초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수분 함량 42%. 관계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 센서를 뿌리 근처에 설치했어요. 장인어른이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농업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측정한 데이터를 입력하자 화면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구역은 물이 부족하고 저쪽 구역은 양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장인어른이 한 걸음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들을 사용하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양만큼 물과 비료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낭비도 줄고 수확량도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손으로 흙을 만지고 줄기를 확인했습니다. 점심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식 농사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지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샌드위치를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농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짓는 거라고 했어요. 70년을 이렇게 지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장인어른을 따라 농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옥수수밭 외에도 감자밭, 밀밭이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50헥타르가 넘었습니다. 관계시설은 30년 된 회전식이었고 비료는 손으로 직접 뿌렸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자동관계 시스템을 설치하면 물 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토양 센서를 이용하면 비료 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을 보니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차고에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을 정리했어요. 자동관계 제어 장치, 토양 분석 도구, 날씨 예측 센서까지. 한국에서는 이것들로 초당옥수수 농사에서 큰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에밀리가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변화를 싫어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급했어요. 이 농장에는 개선할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토양 수분, 온도, 산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장인어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계획을 짜고 계시겠죠. 70년 경험으로 쌓은 감각으로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경험과 기술, 전통과 혁신.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직접 설득하는 대신 결과로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작은 구역 하나만이라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내일부터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장인어른께 제안했어요. 옥수수밭 한 구역만이라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트랙터 시동을 걸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쪽 구역 1헥타르만 맡겨주시면 수확량을 20%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트랙터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팔짱을 꼈어요. 농사는 숫자로 짓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의 상태는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느껴야 한다고 했어요. 비가 올지 가뭄이 올지는 하늘을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고 말했어요. 날씨 예보, 토양 분석, 수분 측정이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몇 년이나 농사를 지었냐고 말입니다. 저는 5년이라고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 경험으로 70년 경험을 가르치려 든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말했습니다. 기계와 센서로 농사를 지으면 땅과의 교감이 끊긴다고 했어요. 옥수수가 목마를 때, 영양이 필요할 때는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농업이 왜 발전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좁은 땅에서 최대 생산량을 뽑아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했고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장인어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다오는 아이다오만의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일궈왔고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방식이 정말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물 낭비도 심하고 비료 사용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 농장은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농사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제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급히 중간에 끼어들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트랙터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밭 쪽으로 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답답했을 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장인어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에밀리 혼자 샌드위치를 만들어 밭으로 가져갔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차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걸 쓸 날이 올까요? 저녁이 되어 장인어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씻고 나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에는 에밀리와 저 둘만 앉았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고집이 세지만 나쁜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농장이 평생이신 분이라 변화가 두려운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실수였냐고 말이에요. 에밀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장인어른과 제가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창밖 어둠 속에서 농장이 보였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의 고집이라는 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함께 밭에 나가지만 각자 다른 구역에서 일했어요. 저는 여전히 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센서들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서쪽 옥수수밭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설치한 자동관계 장치에서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뛰어나갔어요. 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구역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옥수수 뿌리가 물속에 잠겨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밸브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간 뒤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서 물에 잠긴 밭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한번 보시고는 다시 트랙터에 올라 가버리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중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물에 잠긴 옥수수는 최소 100포기, 수백 달러의 손해였습니다. 에밀리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내내 저는 물을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혼자서 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어요.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인어른이 밭으로 오셨어요. 제 옆에 서서 잠시 지켜보시더니 물병과 샌드위치를 제 옆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습니다. 저는 물병을 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저녁 무렵 겨우 물을 다 빼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들은 이미 시들어 있었어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인어른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는 고장 난다고 했어요. 센서는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과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고로 갔습니다. 센서들을 하나씩 분해했어요. 습도 센서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제 잘못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문제 없었는데 아이다호의 건조한 기후가 센서에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환경이 다르면 같은 장비도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인어른께 다시 사과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밭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물에 잠겼던 구역을 보셨어요. 이 옥수수들은 다 뽑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옆에 건강한 옥수수까지 병이 옮는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저는 시든 옥수수를 뽑아냈습니다. 100포기가 넘었어요.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인어른은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도와주시지는 않았지만 비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옥수수를 뽑았습니다. 텅 빈 밭이 보였어요. 제자만심이 만든 빈자리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땅을 이해해야 하고 기후를 알아야 하고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의 70년 경험이 괜히 70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배워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 말입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아이다호의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어요.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100년 만의 더위라고 했어요. 옥수수밭이 위험했습니다. 특히 초당옥수수는 더위에 약해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당분 생성이 멈추고 알맹이가 쭉정이가 됩니다. 장인어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보셨습니다. 비 소식은 없었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자동 시스템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옥수수가 다 죽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차고에서 호스를 꺼내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자동 장치는 쓰지 않았어요. 대신 직접 손으로 했습니다. 한 줄기씩 옥수수 뿌리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각 옥수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까지는 물을 다 줘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너무 더워서 물이 증발해버리니까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트랙터를 타고 지나가셨어요. 멈춰서서 뭐 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초당옥수수는 더위에 약하다고 했어요. 당도를 지키려면 새벽과 저녁에 물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전 내내 저는 물을 줬습니다. 3헥타르의 옥수수밭을 다 돌기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어요. 하지만 오후 3시가 되자 다시 나갔습니다. 오후의 더위는 더 심했어요. 손은 이미 피가 났어요. 물집이 터진 거였습니다. 에밀리가 물과 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무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저는 호스를 내려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약을 가져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거실로 오셨습니다. 제 손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밭으로 나갔는데 이미 누군가 있었어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분도 호스를 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넓다고 했어요. 자기가 동쪽을 맡을 테니 저는 서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인어른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시며 옥수수 하나하나를 살피셨어요. 저도 서쪽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둘이서 하니 훨씬 빨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초당 옥수수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초당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2배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키우냐고 물으셨습니다. 폭염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째였어요. 저와 장인어른은 매일 새벽과 저녁에 함께 물을 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옥수수를 한 개 따서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껍질을 벗기자 알맹이가 보였습니다. 통통하고 윤기가 났어요. 장인어른이 하나 떼서 드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옥수수 중에 가장 달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하나 먹어봤습니다. 정말 달았어요. 장인어른이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폭염 속에서 지킨 옥수수였습니다. 기계 없이 오로지 손으로 지킨 옥수수였어요. 그날 밤 장인어른과 저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이 옥수수로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시장에 내놓으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보자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년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저를 인정하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7월이 되었습니다. 폭염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옥수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특히 초당 옥수수는 다른 것들보다 줄기가 굵고 잎이 푸르렀어요. 장인어른과 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밭을 돌며 작물 상태를 확인했어요. 장인어른은 흙을 만지며 상태를 보셨고 저는 제가 기록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태블릿을 보시더니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토양 수분 함량, 온도 변화, 생육 단계별 필요 양분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보니 확실히 알기 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없는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의 방향, 하늘의 색깔, 새들이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인어른이 저를 트랙터에 태우셨어요. 농장 구석구석을 돌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구역은 물이 잘 빠진다고 하셨어요. 저쪽은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다고 했습니다. 동쪽 밭은 바람이 세서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쌓인 지식이었습니다.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 땅만의 특성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을 데이터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장인어른께 제안했어요. 한국 방식과 미국 방식을 합쳐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센서로 토양과 기후를 측정하되 장인어른의 경험으로 최종 판단을 하자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했어요. 아침에 제가 센서로 데이터를 확인하면 장인어른이 직접 밭을 보시며 비교했습니다. 처음엔 의견이 달랐습니다. 센서는 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장인어른은 아직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제 밤 이슬이 많이 내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센서는 습도가 너무 높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습기가 많았어요. 곰팡이가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땐 기계가 도움이 되는구나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낡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기록해온 농사일지라고 하셨어요. 1952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매년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수확량은 얼마였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걸 그 기계에 넣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귀한 자료를 저에게 맡기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70년치 기록을 입력했어요. 에밀리도 도와주었습니다. 데이터가 완성되자 놀라운 패턴이 보였어요. 10년 주기로 가뭄이 왔고 특정 해에는 병충해가 많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화면을 한참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느낌으로만 알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농장을 망칠까봐 걱정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변해야 하지만 뿌리는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 사이의 벽이 무너졌어요. 이제 저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초당 옥수수가 수확 시기를 맞았어요. 알맹이가 통통하게 익었고 당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초당 옥수수는 수확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하루만 늦어도 당도가 떨어집니다. 저희는 한 줄기씩 확인하며 수확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으로 만져보시고 저는 당도계로 측정했어요. 둘 다 좋다고 판단한 것만 땄습니다.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트럭 한가득 옥수수가 쌓였어요. 점심을 먹으며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팔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지역 파머스 마켓에 내놓자고 했습니다. 초당 옥수수의 맛을 알리고 반응을 보자고 제안했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라고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스위트 콤파스는 어떨까요? 장인어른이 되물으셨어요. 달콤한 나침반이라는 뜻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옥수수가 우리 농장의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다고 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을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는 트럭에 옥수수를 싣고 파머스 마켓으로 갔어요. 장인어른도 함께 가셨습니다. 부스를 차리고 옥수수를 진열했습니다. 스위트 콤파스라는 팻말을 세웠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가격이 2배나 비쌌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초당 옥수수는 당도가 일반 옥수수의 2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 개를 쪄서 시식용으로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정말 달다고 하시며 10개를 사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시식을 하고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입소문이 난 거예요. 가져온 옥수수가 오후 2시에 다 팔렸습니다. 100개가 넘는 양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팔릴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은 지역 레스토랑 주인이라며 스위트 콤파스를 식당에 공급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받고 다음 주부터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수입이 일주일 농사 수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어요. 매주 토요일 파머스 마켓에 나갔고 수요일과 금요일엔 레스토랑에 납품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늘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세 곳의 레스토랑과 계약했습니다. 유기농 식료품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장인어른과 저는 매일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수확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배송했어요. 에밀리도 주문 관리를 맡아 도왔습니다. 9월 초였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한국 농법과 미국 전통이 만난 독특한 농장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농장을 방문해 장인어른과 저를 인터뷰했어요. 장인어른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사위의 방식이 낯설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새로운 길이 보였다고 하셨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어요. 다른 지역 레스토랑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회의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엔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을 2배로 늘리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찬성했어요. 하지만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장인어른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보다 더 신중하구나 하시며 동의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희 셋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스위트 콤파스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옥수수 하나하나에 우리의 땀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밭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옥수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제 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아이다호에 가을이 찾아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장인어른과 함께 트랙터에 올랐습니다. 올해 마지막 밭을 수확하는 날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저, 그리고 에밀리까지 셋이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때 에밀리가 밭에 돗자리를 깔고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저희는 옥수수밭 한가운데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지난 70년 중 가장 좋은 해였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한국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장인어른이 오래된 농사일지를 펼치고 제게 펜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적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확 기록을 적었습니다. 초당 옥수수 재배 첫 해,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의 결합, 스위트 콤파스 브랜드 출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장인과 사위, 밭에서 가족이 되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장인어른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농장 지분 계약서였습니다. 저를 공동 운영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함께 키운 농장이니 함께 소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받아들였어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식으로 매끄러운 농장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11월 초 첫눈이 내렸어요. 옥수수밭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 장인어른과의 충돌, 실패의 아픔,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순간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초당 옥수수 외에 다른 한국 작물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흥미로워하셨지만 조심스럽게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제가 급하고 장인어른이 신중하시다니 재미있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균형이 이 농장의 힘이라고 했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농장은 겨울잠에 들었지만 저희는 매일 서재에 모여 내년 계획을 세웠어요. 70년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실에 트리를 세우고 셋이 함께 장식했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농장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내년 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잘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행복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농장이 고요했어요. 저 밭에서 저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계와 센서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과 제 기술이 만나 스위트 콤파스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진짜 달콤했던 건 함께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신뢰였고 서로를 이해하며 만든 가족이었습니다. 내일도 장인어른과 함께 트랙터에 오를 겁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아이다호의 드넓은 하늘 아래 매끄러운 농장에서 한국인 사위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밭에서 말입니다.